자, 여러분 좀 쉬셨죠? 그러면 계속해서 고구려에 이어서 백제의 도성과 관방유적 그리고 취락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백제 역시 고구려와 마찬가지로 두 번에 걸쳐서 천도를 단행을 했습니다. 먼저 백제는 삼국사기 기록에 의하면은 기원전 18년에 건국이 됐다고 해요. 삼국 중에 가장 늦은 시기에 건국이 된 셈이죠. 그렇게 보면은. 그것은 신라보다는 확실히 고고학적으로 보면은 이런 시기에 건국이 된 것은 확실하니까 이것은 신빙하기 어려운 그런 건국 시기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백제는 지금의 우리 서울의 한강유역에 지금 풍납토성, 몽천토성 그 일대, 즉 송파 일대에서 건국을 했죠. 그 흔적으로서 지금의 풍납토성, 몽천토성이 당시 이 국가 통치를 했던 도성으로 남아있죠. 그리고 475년에 장수왕의 남진 정책에 밀려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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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제 성곽이 함락이 되고 당시 왕이었던 계로왕이 전사하는 그런 비운을 겪게 되면서 급거 지금의 충청남도 공주 금강 연변에 웅진으로 천도를 하게 되죠. 자, 웅진으로 천도한 시기는 해서 백제가 존속했던 그 시기는 약 62년의 짧은 기간에 지나지 않았어요. 그것은 음극결에 천도한 그런 지역이어서 방어에는 나름대로 장점이 있었지만 백제가 더 이상 어, 발전을 하는데 한계가 있는 그런 좁은 분지 지역이기 때문에 좀 더 광활한 지역으로 국가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538년 지금의 부여 사비라고 그러죠. 부여로 천도를 단행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나당연합군에 의해서 660년 멸망을 하게 되 멸망을 하면서 백제는 역사의 무대에서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백제 부흥운동이 일어나서 백제 백제의 명목은 어느 정도 계속 유지가 되지만 우리가 고고학을 통해서 그런 내용들까지는 이제 파악하기가 어려우니까 요 세 시기에 걸쳐서 나타나는 각 중심 지역의 도성, 관방유적, 취락을 중심으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제가 대체로 고고학에서는 3세기 후반, 4세기 초, 3세기 후반에 백제가 건국을 하는데 마한 55개국 중에 한강유역에 자리 잡고 있었던 맛백자서는 이 백제국이 점차 마한의 여러 세력들을 병합해 나가는 과정에서 백제 국가가 형성이 됐다. 다시 말해서 백제국이 성장 발전해서 왕을 중심으로 한 중앙집권적 국가 지배 체제로 발전해 나갔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백제국은 원래 우리가 원삼국 시대의 취락을 공부하면서 그 동쪽 그 남한강을 중심으로 동쪽의 영서 지역 정도 그 일대에 분포하고 있는 이 문화 유형이 소위 중도 문화 유형이라고 그래서 그 취락의
가옥 구조는 여자형, 철자형 주거지라는 것을 설명을 했죠. 그리고 거기에 부수적으로 충도식 경질 모문터기가 출토가 되고, 시락 옆에 집단 무덤인 돌기단 돌무지 무덤, 다시 말해서 적석분구묘라고 하는 무덤이 이 휘락과 세트를 이루고 이제 확인이 되고 있죠. 자, 백제궁 역시도 중도 문화 유형에 속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었어요. 자, 이 백제국이 이제 점차 마흔을 통합을 해서 백제 국가로 성장 발전해 나가는 거죠. 다음에 그와 대비해서 남한강의 서쪽 일대에는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 할 때 그 마한, 진한, 변한이라고 하는 마한 세력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래서 마한계 문화권역이다. 앞에 문사궁 시대 취락을 하면서 공부를 했죠. 자, 이쪽 지역에는 주로 취락이 을 구성하는 주거지 형태가 사주식 방형 주거지라고 그랬죠. 자, 중도 문화 유형에서는 앞에 설명했다시피 여따 철자형 주거지, 이 대비되는 이 주거지 형태들이 두 세력이 달랐음을 이야기해 주는데, 어쨌든 중도 문화권역에 속하는 이 백제국이 마한 문화권역의 여러 정치 세력, 마한 소국들을 이제 통합해 나가서 백제 국가로 발전해 나갔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한강유역에 이제 도읍을 정한 이 백제는 지금 풍납토성, 몽촌토성을 중심으로 그쪽 일대를 백제 중심지 이 구역으로 도읍구역으로 정해서 국가 발전을 도모하게 되는데, 그 결과 도성인 풍납토성, 몽촌토성, 그리고 당시 지배계층의 무덤인 이 석촌동 고궁군, 방이동 고궁군, 이런 국가 시설들이 대거 이 일대에 이제 축조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백제가 약 3세기 후반에서 475년 웅진으로 천도하기까지 백제 전 역사 중에 가장 오랜 동안 도읍을 정하고 활동했던 지역이 바로 우리가 있는 중부 지역의 한강유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강유역 중서부, 중부 일대는 백제 한성도끼에 형성되었던 각종의 유적과 유물들이 대거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국가체제를 갖추기 위해서는 저게 전쟁, 그때 당시에는 이제 고구려가 최대적이었죠. 전쟁에 대비하고 방어를 할 수 있는 성곽을 축조해서 그 내부에 왕성 또는 왕궁을 지어서 여러 국가시설을 지어서 국가 통치를 해나가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 당시 도성유적인 풍납도성과 몽촌도성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배자의 무덤으로서 적석 총군인 석청동 고궁군, 그리고 방이동 고궁군, 이런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국가의 형성과 동시에 이전에 중도식 경질 무문토기, 그리고 마한의 연질 토기, 탄알문 토기, 이것을 대표로 하는 원삼국 시대 마한 계통의 토기가 이제는 백제 국가 지배 체제로 편입이 되면서 토기 양식이 백제 토기 양식이라는 통일된 토기로 만들어져서 백제의 지방 지배와 동시에 전국으로 확산되어 가는 모습을 보여준다. 취락과 관방유적 역시 백제 토기의 확산 과정과 거의 이 궤적을 같이 해서 확산되어 나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이는 이 주거지 형태가 한성도기의 전형적인 백제 주거지 형태인데요. 이것은 앞에
중도 문화 유형, 원삼국 시대의 중도 문화 유형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여자형 철자형 주거지가 변형된 그런 모습입니다. 여기에 이 뒷벽 부분에 모서리 각이 설치돼서 전체적인 주거 공간의 평면 형태가 육각형을 이루고 있는 이런 형태. 육각형 여자형 주거지. 이게 이제 백제 단계로 접어들면서 기존의 여자형 주거지가 이렇게 이제 발전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육각형의 여자형 주거지 뒷벽면에 일자형으로 점토나 돌과 점토를 섞어서 만든 이런 화덕자리가 뒤쪽으로 빠져나가는 일자형으로 빠져나가는 이런 화덕 구조를 가진 여자형 육각형 주거지. 이것이 이 백제 주거지의 전형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것 말고도 또 이전에 이 서쪽의 마항권역에서 중심을 이루었던 네 기둥이 있는 사주식 방형 주거지 역시 백제 한성도기에 좀 더 규모가 확대되고 내부에 다양한 시설이 부과되는 등의 변화를 거쳐서 백제 주거지의 주류를 이루게 되는 거죠. 그렇게 보면은 백제에서는 이런 육각형, 여자형 주거지, 사주식의 장방형, 방형 주거지, 이것이 백제 사람들이 살았던 주거 형태였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 육각형 여자형 주거지, 이것은 원삼국 시대의 주거지 형태의 특징들을 거의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벽을 따라 가지고 또랑이 파여져서 여기에 배수를 하고 또랑 부분에 판자를 세워서 벽체를 구성하고 벽체 판자를, 그리고 내부에는 고운 점토 진흙을 불로 다지거나 다져서 바닥 시설로 활용한 그런 특징을 가진 주거지. 그리고 벽을 따라 가지고 약 50cm 간격으로 기둥을 세운 기둥구멍 흔적들이 쭉 이렇게 이제 확인이 되고, 각 모서리 부분에는 대형의 기둥구멍이 있어서 이 전체 전체 지붕을 받치는 그런 큰 기둥 역할을 하고, 기둥과 기둥 사이에는 촘촘하게 50cm 간격으로 작은 기둥을 세워서 거기에 나무 판자라든지 이런 걸로 벽체 시설을 해서 집을 구성한 그런 가옥 구조가 되겠습니다. 앞에 철자형의 앞부분은 출입구로 통하는 일종의 현관 시설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양쪽에 기둥이 세워지고 여기에 기둥이 세워져서 앞으로 쭉 돌출돼서 집 안으로 들어가는 전정 구조를 가지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 시기에 나타나는 무덤, 적석 분구묘가 바로 이 원삼국 시대에 이어서 백제 한성도기에도 계속해서 중도 문화 유형권역에서는 무덤으로 사용이 됐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3세기 후반에 한강유역에 백제가 도읍을 정해서 풍납 토성, 몽천 토성을 이렇게 이제 축조를 해서 도성 기능을 함과 동시에 마한 각 지역으로 지배력을 넓혀 나가는 과정에서 많은 성곽들을 축조를 하게 됩니다. 그 중에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경기 남부, 경기 북부 이 일대가 가장 먼저 백제가 국가를 형성하고 난 다음에 진출했던 그런 지역들이 되겠습니다. 그 지역에는 이와 같이 풍납, 토성, 몽천 토성을 중심으로 남쪽으로 화성의 길성리 토성, 화성의 소건산성, 충청도 당진의 성산리 산성, 충북 증평의 이성산성, 충북 청주의 탕금대 토성,
안성의 망이산성, 그리고 이천의 효양산성, 설봉산성, 설성산성 이런 많은 성곽들이 촉조가 됩니다. 그런데 이 한성도계는 아직까지 돌로산 석축성벽은 확인이 되고 있지 않아요. 풍납토성, 몽촌토성 역시 마찬가지로 토성으로 쌓은 그런 구조의 성곽이고, 길성리 토성, 소군산성 역시 이 지금까지 발굴 결과에 의하면은 토성으로 쌓은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한성도끼는 석축 성벽, 즉 석성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으나 현재까지 자료만으로 보면은 판촉 토성이 중심을 이루고, 그리고 거기에 부수적으로 나무 울타리 시설을 해서 만든 목책성, 이것들이 이제 주류를 이루었다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풍납 토성, 몽촌 토성을 중심으로 한 도성에서 백제의 지배력이 확산되어 가는 과정에서 지방에 쌓았던 관방 유적, 즉 지방성이 되겠죠. 각 거점 지역에 하나하나씩 이 성들이 소재했던 곳이 백제 이전에 마한의 54곡 중에 각 세력들이 있었던 그런 거점 지역이라고 이제 볼 수 있겠죠. 그 거점 지역을 백제가 장악을 해서 거기에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한 이 행정 군사적인 선거 거점성으로서 이런 선거들이 대거 축소가 됐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대체로 금강 이북 지역에 이런 백제 한성도계 토성들이 이제 집중되어 있으면서 최근의 조사에 의하면은 금강 이남의 전라북도 고창 뭐 일대, 이 일대까지도 백제 토성들이 한성기 토성들이 확인이 되고 있어서 종래에 백제 한성도끼는 금강을 경계로 그 이남 지역까지는 진출하지 못했다는 그런 설들이 차츰 고고학 자료에 의해서 무너지고 있어서 대체로 지금의 호남 지방의 노령산맥 이북 지역까지가 백제 한성도끼에 진출했던 그런 지역이 아닐까,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자, 그러나 그때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노령산맥 이북 지역까지 진출은 했지만 그쪽 지역 전체를 면적이라는 것은 영역으로 그 지역 전체 내부 전체를 다 백제가 지배했던 그런 상황은 아니고, 점적으로 요소에 당시에 중심지 세력이 있었던 그쪽 지역을 장악해서 나중에 점차 그 외곽 지역으로 지배력을 확산해서 전체를 지배해 나가는 면적 지배 형태로 바뀌어 나갔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대체로 이런 성곽들은 마한의 고지에 마한 세력들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쌓이기도 했고, 그 다음에 고향의 맥절산성, 그 다음에 포천의 반월산성, 뭐 이런 여러 성들이 또 이제 경기 북부 지역의 일부 한성도끼 후기가 되면 쌓이게 되는데, 그 성들은 역시 고구려의 남진 정책에 대비하기 위한 그런 대고구려 성곽으로 이제 축성된 그런 성곽들도 이제 경기 북부 지역 일대에 많이 확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서울의 위성사진입니다. 지금의 한강을 끼고 있는 서울의 송파 일대입니다. 한강변에 길쭉하게 이렇게 이제 풍납토성이 자리 잡고 있고, 그 남쪽에 몽촌토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석천호수를 중심으로 석천동 그 일대에는 그 당시 백제 지배계층의 무덤들이 자리 잡고 있는 석천동 고궁군이 있고, 그리고 그 이 동쪽에는 방이동 고궁군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석천동 고궁군, 방이동 고궁군, 풍납토성, 몽촌토성 일대를 포함한 이 지역이
그때 당시에 백제 도성구역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원래 우리 기록에 의하면은 백제는 한강 이북에 북쪽에 처음에 성을 쌓아서 북성을 쌓아서 성곽을 쌓아서 거기에 도읍을 정했다고 그래요. 그렇게 보면은 풍납토성과 몽촌토성은 북쪽에서 한강 이남으로 다시 이 도성을 옮겨서 쌓은 이성체제, 그리고 이제 남성과 북성이라고 하는 성곽이 이제 기록에 나오기 때문에 남성이 몽촌토성이고 북성이 풍납토성이다. 그리고 그 이전에 원래 백제가 건국을 하면서 도성을 쌓아서 국가를 지배했던 그 지역은 지금의 서울의 광진구, 거기에 가면은 이 삼성동 토성이라고 있는데 그 토성이 아마 초기에 백제가 북쪽에 성곽을 쌓았던 그 성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하지만 정확한 것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어요. 어쨌든 백제 역시도 뭐 고구려의 영향인지는 모르겠지만 한강이라고 하는 큰 하천을 끼고 그 염전에 남성, 북성이라고 하는 두 개의 성을 쌓아서 이성 체제로 움직였다. 자, 그런데 한강을 중심으로 풍납토성은 한강변의 충격대지에 이 쌓여있는 평지성이고 몽촌토성은 평지이긴 하지만 성곽 자체가 그 자체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야트막한 구릉 위에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정의 어떤 구릉성 또는 산성 모습이 약간 있는 그런 형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보면은 고구려의 평지성과 산성 체제 이와 같은 구조로 이제 백제도 이성 체제로 운영됐음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풍납토성이 평시에 왕이 기거하는 도성 역할을 했다고 한다면은 몽촌토성은 그 남쪽에 구릉의 독지성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것은 그 북쪽에 고구려 세력이 있었기 때문에 평소에 평지성은 앞에 있고 그 고구려 세력의 뒷부분에 이제 대우성이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닐까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는 거죠. 아무튼 풍납토성과 몽촌토성 발굴에 의해서 지금은 풍납토성과 몽촌토성이 어느 것이 먼저 쌓였는지에 대해서는 학계 논란이 있지만 두 개의 성이 백제 도성 체제로 유지했던 그런 성곽이었다. 이것은 이제 분명히 밝혀져 있습니다. 대체로 발굴 결과 나타나는 유구라든지 유물을 통해서 보면은 풍납토성이 몽촌토성에 비해 가지고 약간 이런 시기에 축조됐을 가능성이 이제 높다. 그리고 그 이후에 몽촌토성은 고구려가 이쪽 지역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풍납토성은 완전히 폐기시킨 반면에 고구려에서 이쪽 지역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풍납토성은 고려가 일부 다시 활용을 하기도 했고 나중에 신라가 북진을 해서 고구려 세력과 전쟁을 하고 하는 고구려 세력과 대치 관계에 있으면서 다시 신라가 이쪽 지역으로 진출을 해서는 신라가 여기 봉천 도성에 들어와서 장악을 하고 그 이후 통일 신라 시대까지 이쪽 지역을 근거로 해서 지배력을 확대했던 그런 모습들이 최근에 발굴 조사를 통해서 승위에 따라 가지고 확인이 되고 있다. 이 점도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 풍납토성의 모습입니다. 지금 한강이 이렇게 있고 있고 풍납토성 성벽이 이렇게 쭉 돌아갑니다. 마치 배 모양으로 이렇게 돌아가죠. 전체 둘레가 약 3.2km인가요? 정확하게 그런 정도 되고 성벽의 높이가 지금 남아있는 높이만 해도 바닥에서 11m 정도가 되고 성벽 기저부 아랫부분 이쪽 끝에서 끝까지의 너비가 43m에 이르는 거대한 토목 구조물로 성벽을 쌓은 토성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발굴조사에 의해서 성벽 내부에 여러 곳에 부분 발굴이 이루어졌는데 성벽 내부에서는
국가적인 제사시설인 종묘 또는 사당시설과 같은 국가시설이 확인이 되고, 대규모 건물지, 즉 왕궁 이런 것들은 추정이 되는 그런 건물지들이 다수 확인이 되고, 기와 건물지들이 다수 확인이 되고, 또 그에 딸린 도로 구역에 의해서 저장 창고 시설, 주거 시설 이런 구획된 그런 도성 내부의 모습들이 최근에 많이 확인이 되고 있어서 확실히 풍납도성은 잘 정비된 그런 계획에 의해서 기능을 했던 그런 축성계에서 기능을 했던 그런 백제 최초의 도성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발굴에 의해서 확인된 성벽의 자른면 고층 단면입니다. 여기에 보다시피 보면은 여기에 선이 이렇게 쭉 이렇게 흑 색깔이 이렇게 다르게 나타나죠. 이 성벽은 기본적으로 제일 처음에 먼저 판축이라고 판축은 이 판자를 판자 각을 이렇게 만들어서 그 내부에 모래와 점질토 이런 각종 물성이 다른 흙을 시루떡처럼 이렇게 차곡차곡 다져 넣어서 이렇게 견고하게 쌓는 그런 기법을 판축이라고 그러는데, 그 판축 기법에 의해서 처음에 안에 모체가 되는 성벽을 먼저 이렇게 쌓아요. 쌓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이 옆에 한번 깎아내서 거기에 다시 판축해서 이때고 내외부로 그런 과정을 거쳐서 4, 5차례에 걸쳐서 계속해서 성벽 규모를 너비와 넓이를 확대해 나가는 그런 방법으로 이제 축조를 했어요. 근데 성벽 내부에서는 그때 당시 백제토기와 중국과 교류했던 중국 도자기 편 이런 각종의 연대를 알 수 있는 그런 유물들이出土가 되어서 확실히 풍납도성은 4세기 단계에는 축성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풍납도성의 발굴 장면에서 확인된 토층 설명했던 여러 차례에 걸친 이어나가는 그런 기법으로 축성이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먼저 여기에 중심 토축에 의해 가지고 성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깎아내서 덧붙이고 또 깎아내서 덧붙이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대체로 한 번, 두 번, 세 번에 걸쳐서 이렇게 계속해서 성벽의 보축이 이루어져서 거대한 오늘날의 이제 거대한 성벽이 이제 구축이 됐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풍납토성에서 나오는 각 층위별로 나오는 유물들입니다. 제일 빠른 토기는 역시 중심토루에서 나오고 차츰차츰 확대해 나가는 이 성벽 토루 속에서는 이보다 차츰 늦은 시기의 유물이 나타나서 대체로 마지막 시기는 475년 언저리 그 이전 대체로 5세기 후반 정도에 대체로 괴로왕 단계에 괴로왕이죠. 그 단계에 이렇게 축성이 이루어졌던 보수가 이루어졌던 그런 흔적들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남쪽에 있는 몽촌도성에 대해서 살펴보죠. 자, 몽촌도성의 전경입니다. 한강에서 끌어들이는 이 해자를 돌려서 거기 물이 고여 있는 그런 모습이고, 앞에 설명했다시피 이 얕은 이 능선 구름을 이루고 있습니다. 구름을 이루고 있는데 구름 이 외곽을 따라 가지고 이렇게 토성 성벽이 한 바퀴 이렇게 쭉 지나가서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그런 성곽이 되겠습니다. 풍납토성보다는 규모가 좀 작아서 둘레가 약 2.3km 정도 되는 그런 성벽 구조입니다. 성벽의 너비와 높이는 넓은 곳은 잘 남아 있는 곳은 지금 육안으로 봐서도
풍납토성 이상으로 큰 그런 성벽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 몽촌토성 내부에도 많은 발굴이 이루어졌는데 이 성벽은 앞에 봤던 풍납토성과 같은 판촉 기법과 그 다음에 이, 혼촉 기법으로, 혼촉 기법은 판촉과 그냥 흙을 그냥 쌓는 성토, 이 기법들이 혼합돼서 쌓여있는 그런 성벽 구조물을 구축을 했다. 이것은 성벽의 축조 지점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그런 현상으로서 앞에 풍납토성보다 좀 더 다양한 그런 성벽 축조 기법을 사용했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이외에 몽촌토성에서는 과거 발굴에서 성벽을 보강하기 위한 그런 목책 시설들이 확인이 됐는데 이 목책 시설 자체로서 성기능을 방어 기능을 하기도 했지만 대략적으로 토성의 성벽을 보강하는 보강 방어 시설로서 활용되는 예가 다음에 설명할 화성의 길성리 토성 이런 데서 확인이 되고 있어서 그렇게 보는 것이 이제 합리적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풍납토성, 몽촌토성 내부에서는 많은 발굴이 이루어져서 거기에 주거지들이 확인이 됐는데 이런 식의 주거지들은 대체로 육각형의 여자형 주거지가 주류를 이루고 사점 후에 장방형, 방형의 사주식 주거지들이 주류를 이루고 풍납토성 내부의 가옥을 구성했던 그런 형태로 보이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대체로 몽촌토성이 현재 발굴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앞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고구려도 이 지역에 이 성에 들어와 가지고 한때 기거를 했고 또 신라 통일신라가 여기 그 이후에 이제 이 성을 장악을 해서 자기네 성으로 활용을 했고 이러기 때문에 계로왕이 이 한성 백제가 멸망할 당시에 475년 당시에 왕이 있었던 기거했던 왕성은 풍납토성이 아니라 몽촌토성이었을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어요. 그것은 삼국사기 문헌기록에 백제의 성곽을 쌓았는데 남성의 성벽을 정토 축성을 했다. 정토는 뭐냐면 흙을 끓여가지고 성벽을 쌓았다. 흙이 부글부글 끓는 그런 성벽 구조는 우리 요즘 석회석을 섞어가지고 물을 붓게 되면은 많은 열이 발생하면서 이 견고한 이 회벽 구조의 성벽이 쌓이는 거죠. 실제 고고학 발굴을 통해서 몽촌토성에는 회구조물의 성벽이 이제 확인이 됐어요. 그 성벽이 바로 이 몽촌토성이 아닌가 이렇게 확인이 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백제의 만약성의 왕이 기거했던 성은 풍납토성이 아니라 몽촌토성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자, 왜 그러면은 먼저 풍납토성보다도 몽촌토성보다도 먼저 풍납토성이 고구려의 손아귀에 넘어가게 됐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이렇게 추정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지방의 관방 유적으로서 우리가 있는 경기 남부 지역의 화성의 길성리 토성이에요. 길성리 토성은 둘레가 약 4.2km 정도 되는 풍납 토성과 거의 같은 규모의 대규모 지방성이에요. 지금까지 확인된 백제 한성도끼의 성곽 중에서는 가장 규모가 큰 토성이에요. 원래 토성이었는데 토성이면서 하나의 계곡을 감싸고 도는 그런 포곡식 산성이에요. 야트막한 구름 위에 만들어진 그런 포곡식 산성인데 최근에 이제 일부 동쪽 성벽 구간을 이제 넓게 이렇게 발굴을 했는데 여기에 보다시피 이렇게 토성의 성벽 구조물이 쭉 이렇게
돌아가고 그 성벽 꼭대기 쪽에 쭉 열을 지어 가지고 이 기둥구멍인데 이 기둥은 목책을 박았던 그 기둥구멍이에요. 그렇게 해서 토성을 판촉이나 혼축 기법에 의해서 쌓고 그 위를 다시 깊게 구덩이를 파고 직경 50cm 정도 되는 그런 거대한 나무 기둥을 박아서 울타리 책을 설치해서 이중의 방어 효과를 누린 그런 성벽 구조물을 이렇게 확인이 됐어요. 대체로 경평의 이성산성 이런 한성도의 토성 구조물들은 대체로 이런 성벽 구조가 아닐까 이렇게 이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다시피 문지로 추정되는 성벽이 딸려 있는 이런 구간들도 이제 확인이 되고 성벽 내부에서는 안에 일부 해자처럼 보이는 또랑시설도 이제 확인이 되고 그 또랑시설 안쪽을 중심으로 많은 집자리, 주거지들이 중복된 형태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서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서 활용되었던 그런 성곽이었다. 지방 관방 시설이었다. 이것은 마한 지역으로 세력을 확대하면서 지금의 경기 남부 지역을 장악해가는 과정에서 백제가 쌓았던 대규모 성곽이었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쪽은 원래 마한의 마한 문화권, 즉 사주식 주거지 문화권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내부에서 확인되는 백제 시기의 주거지 역시 사주식 방형 주거지 또는 장방형의 사주식 주거지들이 대부분 주류를 이루고 있어서 마한 단계의 사주식 주거지를 백제 지방에서도 그대로 개성해서 주거 형태로 발전시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좁은 면적의 발굴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저장시설, 약 한 80여 개의 저장시설, 여기는 소면에 다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만 저장시설들이 내부에서 확인이 됐어요. 이러 봐가지고 이 지방의 관방시설인 이 토성은 행정 군사적으로 군사적인 거점 승인과 동시에 이쪽 이 경기 남부지방 평야 일대에서 생산된 많은 농산물을 거두어 들여서 여기에 저장을 함과 동시에 백제 중앙으로 운송을 하고 또 여기에서 지방 각 지역으로 유통시킨 그런 거점성 기능을 했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제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성벽이 발굴된 모습들을 하늘에서 찍은 장면입니다. 자, 이 성벽을 쌓을 때 한꺼번에 쭉 일렬로 쌓는 게 아니라 여기에 보다시피 한 단위로 이렇게 노동 공간이 이렇게 별도로 있어서 여러 차례 중첩시켜서 이렇게 쌓아 나갔다. 이 쌓은 집단들은 여기저기서 동원된 각 지역 집단들이 동원이 됐겠죠. 보다시피 이 판촉 기법도 있고 또 이 판촉과 성토가 같이 이루어진 그런 기법도 있고 또 일정 부분 토제 블록을 만들어 가지고 단단한 흙덩어리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쌓는 그런 다양한 기법의 성벽 축조 기법을 보이고 있는 그런 중요한 성이 되겠습니다. 길성이 소성에서 출토된 백제 한성도의 유물이 되겠습니다. 사주식 주거지의 일부 출입구로 나가는 그런 통로 역할을 하는 철자 비슷한 그런 거죠. 역시 벽을 따라서 도랑을 돌서 배수를 한과 동시에 작은 기둥을 세워서 벽체를 구성한 그런 그리고 큰 기둥은 상부 지붕을 받칠 수 있는 4개의 기둥 이렇게 설치되는 거죠. 자, 이런 추토 유물로 봐가지고 빠르게 보면은 3세기 후반 또는 늦어도 4세기에는 길성이 소성이 축성되었음을 보여주는 그런 유물들이 성벽에서 출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 안에 이 당시 사람들이 살았던 주거지에서도 많이 출토가 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그 남쪽 약 한 4km 남쪽에 소근산성이라고 하는
성곽이 쌓여요. 이 그림이 어디 도망가고 없네요. 이 소군산성은 약 둘레가 600m 정도밖에 되지 않는 조그만 성이에요. 자, 이 성은 산의 꼭대기를 이렇게 일부 두르는 이런 해매식 산성으로 이렇게 축성이 됐는데, 길성리 토성이 거대하게 축성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한성도기 후반 정도에, 대체로 5세기 4세기 후반 5세기 정도에 이러면은 토군산성이 그 옆에 바로 앞에 또 축성이 돼요. 그것은 그 지역 주변의 고고학 조사 결과에 바탕을 둬서 분석을 해봤더니, 지금의 경기도 오산 그 일대에 수청동 고분군이라든지 이런 데서 출토되는 유물들을 보니까 여기에는 아직 백제가 이쪽 지역을 완전히 장악하지 못하고 마한의 자녀 세력이 5세기 단계까지 그대로 남아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그 세력을 완전히 장악하기 위해 가지고 새로 조만한 성을 이렇게 길성리 토성 전방 4km에 이렇게 축성을 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성벽 내부를 발굴을 했는데 역시 거기에서는 칠성리 토성에서 보이지 않는 많은 무기라든지 철제 유물들이 많이 출토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군사적인 기능을 강화시킨 그런 성이었음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내부에서 많은 주거지들이 밀집돼서 발굴이 됐는데 역시 길성리 토성에서 확인된 것과 같은 사주식 방형 주거지가 중심을 이루고 주위에서는 많은 플라스크 모양의 구덩이, 즉 저장 시설들도 이제 함께 발굴이 됐다. 자, 그런데 이 성벽이 이 쌓인 그 시기가 소군산성에는 먼저 그쪽에 만들어져 있던 저장 구덩이 시설 위에 성벽이 축성이 되어 있어서 그 저장 구덩이 속에서 나온 유물이 빨라도 4세기 중엽을 넘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 소군산성은 4세기 후반, 5세기 초에 이제 축성되었음을 보여주는 그런 중요한 자료가 되는 거죠. 자, 이외에도 앞에 설명했던 경기 남부와 충청 일대, 전라북도, 고창 그 일대까지 노령산맥 이북에는 각 거점 지역 요소에 저런 토성과 목책 이런 관방시설들이 축성이 돼서 백제가 지방 지배를 하는 군사 행정적인 거점 지역으로 이제 활용을 했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고구려의 남진에 의해서 한성도기, 백제 도성, 즉 풍납토성, 몽천토성이 함락이 되고 은극결에 이 계로왕의 뒤를 이은 문주왕이 지금의 공주 웅진으로 이제 천도를 하게 됩니다. 천도하고 난 다음에 왕이 기거하면서 정사를 돌보는 그런 도성을 만든 것이 지금의 공주에 있는 공산성입니다. 자, 공산성이라는 이름은 조선시대에 이르러서 이제 붙인 이름이죠. 이괄이라는 자가 난을 일으켜서 이쪽에 이제 내려와서 그때 이름 붙여진 그런 성곽 이름이 되는 거고, 원래는 이 성 이름은 웅진성이 되겠죠. 기록에도 웅진성이 나오고 실제 발굴을 통해서 기와에 문자가 찍혀 있는데 거기에 웅진이라는 문자 기와도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웅진성임이 분명하다. 자, 그런데 이 성곽은 사실은 풍납토성, 몽천토성에 비해 가지고 너무 작아요. 협소해요. 그것은 백제가 고구려와의 전쟁에서 패배를 하고 그때 당시에 계로왕이 죽임을 당하고 그 아들 문주왕이 은극결에 이렇게 금강 이남 지역의 연변에 강을 끼고 이렇게 만든 도피성 정도 역할을 하는 그런 성곽이어서 장기적으로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그리고 알다시피
공주라는 지역은 주변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분지 지역이지만 분지 내부가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백제 도성으로서 역할을 하는 데는 너무 좁아서 한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국가 발전에 한계가 있었다. 그래서 임시 약 62년 동안만 이렇게 도성으로 기능을 했던 그런 선거이기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최근에 몇몇 고고학자들은 이 공산성은 풍납토성과 몽촌토성과 같은 그런 성곽 모습들을 갖추고 있지 못한 그런 성곽이고 하기 때문에 원래 백제 왕이 기거하고 있었던 그런 도성은 어, 공주 분지의 남쪽이라니 지금 공주 시내에 있는 이 평지에 왕궁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지만 그 가능성도 있지만 아직까지 확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예, 역시 이 지금의 공산성이 당시에 웅진성으로 도성 역할을 했다. 이렇게 이제 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이 공산성도 규모는 작지만 사실은 이렇게 하나의 계곡을 감싸는 그런 시설로 그런 성벽을 구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제 포곡식 산성이라고 할 수 있고 계곡 내부에는 지금도 성안마을이라고 해서 마을이 형성되어 있습니다만은 최근에 이 마을을 철거하고 이쪽 부분에 전면적으로 이제 발굴을 조사한 결과 여러 도로에 의해서 구획이 되고 각 구획 내에 많은 건물지, 주거지 이런 것들이 이제 확인이 되고 또 거기에서 백제 토기와 다량의 백제 무기들이 화살, 촉, 창, 뭐, 이런 것들이 다량으로 이제出土돼서, 이, 이, 이 군사적인 기능과 동시에 도성 역할을 했던 그런 흔적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성벽은 능선을 따라가지고 이렇게 이제 형성이 만들어져 있고, 그 북쪽은 자연적인 금광에 의해서 자연적인 해저가 생겨서 여기에 구체적인 성벽은 이 부분은 잘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정 부분 토로 형태의 성벽은 이제 쌓였겠죠. 성벽을 잘라서 발굴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남아있는 성벽들은 대부분 조선시대에 쌓여있는 공산성이라고 하는 조선시대에 쌓인 성벽으로 확인이 되고 나머지 성벽 아래에 앞에 봤던 토석 혼축 형태로 쌓인 성벽이 확인이 되고 있어서 역시 이 공산성도 원래는 아마 토성으로 존재했을 가능성이 백제 당시에는 높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성 내부에서는 많은 건물지와 우물, 저수시설, 주거지, 도로 이런 시설들이 이제 확인이 됐어요. 확인이 됐는데 특히 이 정상부 가까이의 넓은 대지상에 대규모 기단 건물지, 초석이 있는 기단 건물지와 우물 시설이 이제 확인이 되는데 저수시설. 자, 이것을 가지고 그 옆에는 또 팔각형 구조의 건물지도 확인이 되고 이 건물지들을 과거에 발굴 조사를 통해서 그때 당시에 백제 왕궁터였다 이렇게 이제 추정을 했는데 그 이후에 전체적으로 다시 분석을 해본 결과 이것은 신라가 이쪽 웅진 지역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웅천주를 설치를 하고 여기에 지배 거점으로 삼으면서 여기에 웅천주가 설치되면서 거기에 여러 지배 통치하는 중요한 시설을 했던 그런 신라 통일 신라 이후의 건물지들로 밝혀져서 지금은 그런 의견은 성립이 될 수가 없고 오히려 성암 마을에 발굴이 이루어졌는데 거기에서 도로가 구획이 되어 있고 그 도로를 중심으로 많은 시설들이 갖춰져 있어서 그 중에 일부가 아마 백제 왕궁터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고 있어요. 지금 보고 있는 이 건물지, 과거 이 우물지인데 과거에는
백제 우물지로 이렇게 정상부에서 확인이 되는데, 이와 같은 우물지들은 소위 지금 신라 성곽을 발굴하면 이런 형태의 이 우물지들이 많이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신라 때 만들어진 그런 시설들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웅진동업계는 이렇게 하나의 이렇게 웅진성이라고 하는 이 하나의 성곽으로만 기능을 했다. 한성도끼에는 풍납토성, 몽촌토성, 이성체제로 운영이 됐다. 다음에 사비도끼 부여에 또 나성이라고 하는 외곽을 두르는 성과 이 북쪽에 도피성 성격을 지닌 부소산성 이런 이성체제가 이제 확립이 되는데, 웅진도읍계는 짧은 62년 동안에 도피처 정도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체계적인 성곽 체제는 갖추지 못했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백제가 좁은 공주 지역에서는 국가 발전의 한계를 느껴서 좀 더 넓은 지역으로 천도를 하게 됩니다. 538년 성왕이 부여 지역으로 사비라고 그러죠. 천도를 하여 사비도우기가 시작이 됩니다. 자, 우리가 조선시대 문헌기록에 진정동국 여지성남이라고 하는 기리서가 있어요. 그 기록에 의하면은 부여에 나성이 쌓여져 있는데, 이 나성은 백마강변에 백마강을 의지하여서요, 북쪽과 동쪽에 성벽을 쌓였다. 북쪽은 약 0.9km, 동쪽은 약 5.4km의 성벽이 쌓여있다. 그리고 백마강의 연변에는 성벽이 있다는 이야기는 없어요. 그리고 그 모양이 마치 반달처럼 생겼다, 이런 기록이 이제 있고, 실제로 지금 부여 사비도성 내부에 이렇게 보면은 반달처럼 이렇게 백마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죠. 백마강은 금강의 이제 축이죠. 그렇게 이제 흘러서 그 백마강 충격대지에 이렇게 백제 도읍이 정해져서 도성이 이 도성 역할을 했던 그런 것이 바로 부여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다시피 북쪽에 능선 위쪽 산에 부소산성이 이렇게 태매식산성으로 이렇게 쌓여 있어요. 태매산성 동쪽에 연이어서 쭉 성벽을 쌓았어요. 동쪽으로 성벽을 쌓았어요. 이것이 이제 나성이 되고, 나성은 도읍지 전체를 두른다는 의미에서 이제 나성이라고 그러는데, 아까 설명했다시피 그 서쪽과 남쪽은 백마강이라고 하는 자연 해자에 의해 가지고 방어망이 만들어져 있으니까 거기에는 구체적으로 구태여 성벽을 쌓을 필요가 아마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쪽과 동쪽 이렇게 이제 성벽을 쌓아서 나성을 구축하고, 그 북쪽에 도피성으로서 구소산성을 쌓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나성 내부에 여기저기에 이렇게 발굴을 한 결과 소위 부여 도읍지 전체가 소위 이방제, 아까 평양성 설명할 때 설명을 드렸죠. 화덕판 모양으로 도로에 의해서 구획을 하고, 도로 구획 큰 단위가 대체로 한 가로 100m, 세로 90m, 세로 100m 정도 대구역이 있고, 그 구역 안을 다시 몇 개로 나누어서 이렇게 소구역을 해서 여러 기능에 따른 시설들을 배치를 해서 전체 조성 모습을 이제 갖춰 나간 그런 모습들이 이제 최근에 여기저기 발굴을 통해서 이제 확인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백마강에서 범람이 되는 이 충격지 부분 이 지대가 낮아서 저습지 지역인데, 발굴 결과에 의하면은 이, 이 삽이 조성을 하기 위해서 대규모 토목공사에 의해서 성토 대지를 조성을 해서 거기에 계획적으로 도로를 배치를 하고 중요한 국가시설을 배치하고 주거공간과 생산공간 이런 시설들, 그리고 창고 공간, 저장시설 이런 공간들을 기능에 따라 가지고 각 위치에 배치한 그런 구조로 밝혀지고 있어요. 그 중에 중요한 국가시설들이 그때 당시에 정림사지, 군수리사지, 동남리사지, 그리고 나성 바깥으로 빠져나가면은 여기에 능산리사지, 그리고 능산리사지와 밖에 여기에 능산리 고분군이 있죠. 성왕릉을 비롯한 백제 왕들의 무덤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정림사, 그리고 어, 능산리 사지, 군수리 사지 이런 시설들이 방향이 남북으로 이렇게 배치되어 있으면서 바람 배치가 그 담장열들이 여기에서 일직선으로 구획되는 조방에 의해서 쭉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큰 국가시설이라고 하는 주로 사찰이라든지 국가시설물들이 중심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이 바둑판식으로 구획이 이루어져서 중요한 국가시설들이 요시에 배치됐다. 다시 말해서 아마 이런 국가 사찰들 이런 것들이 소위 랜드마크가 돼 가지고 거기에 그를 기준으로 도로 구획이 이루어지고 왕궁과 사찰을 중심으로 도로 구획이 이루어지고 또 거기에 많은 국가 중요 시설들이 배치가 됐다. 이렇게 이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일반인들의 주거지도 같이 함께 배치가 된 것 사실이죠. 그리고 부소산성 아래쪽의 요 일대가 이제 관북리 유적이라고 해요. 관북리 말 그대로 이제 관북리, 그러니까 그 아래쪽에는 관청이 있었고 여기가 이제 소위 이 정림사지가 있고 여기 남쪽에 이 일대가 이제 소위 관북리 유적으로서 백제 왕궁터였다고 이제 추정이 되는 지역입니다. 여기에는 대규모 기당 건물지, 그리고 암거 배수로 잘 경연하게 잘 돌뚜껑이 덮여 있는 그런 배수 시설, 각종의 화려한 이 막시 기와 종류들, 이런 고급 유물들이 출토되는 그런 것으로 봐서 이쪽 지역이 이 왕궁터였음이 거의 분명한 것 같아요. 자, 이런 구조를 보이는 게 이제 사비도기의 부여 나성이다. 결국은 부여 나성도 이 나성이라고 하는 이 성곽과 또 비성으로 해서 이 부소산성 이런 이성 체제로 이제 유지가 됐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나성의 성벽이 드러난 모습입니다. 이 성벽도 역시 성벽의 외부만 바깥쪽만 이렇게 돌을 잘 다듬은 화강암 돌을 이렇게 쌓고 그 내부는 일부 구간까지만 돌을 쐐기돌 형태로 맞물리게 해서 성벽을 쌓고 그 안은 대체로 전부 다 또 이제 토로를 쌓아서 만드는 그런 구조가 이제 나성의 성벽 구조고 토루로 쌓은 성벽은 성벽 흙 속에 부분 위아래로 부엽공법이라고 하는 그런 특수한 공법으로 토ru 성벽이 무너지지 않게 견고하게 쌓여 있고요. 부엽공법이라는 말 그대로 이 파리가 있는 나무를 깔아가지고 그 위에 흙을 다져서 이제 그 성벽을 쌓는 방법이죠. 이것은 다른 지역에서는 보이지 않는 백제 풍납토성이나 몽촌토성, 이 부소산성, 저기 부여나성, 그리고 백제 주요 수리시설인 김제 백골제 토루벽, 그 벽골제 제방 이런 데서 이제만 확인이 되고 있어서 백제의
토성 성벽을 구축하는 주요 토목공법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밑에 보이는 이 그림이 바로 부여 관북리 일대에서 발굴된 대규모 건물지, 기단 건물지, 돌로 기단을 이렇게 만들고 주변에 약간의 또랑 형태로 파가지고 배수 시설을 만들고 그 내부에는 네모나게 이렇게 구덩이를 파서 여기에 흙을 판축 형태로 다져 넣고 이 위에 초석을 잘 다듬은 초석을 이제 올렸는데 초석은 깎여 나가서 이렇게 도망을 가고 지금은 그 틈만 이렇게 확인이 되는 그런 구조죠. 이 초석이 놓이는 판축 기법이라든지 여기에 기단을 만들 때 흙을 쌓아가지고 다지는 기법 이런 것들이 대단히 정교하고 고도의 기술이 가미된 그런 것을 보이고 이 구조 자체가 일반적인 건물지에서는 보이지 않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아마도 국가적인 중요한 왕궁을 포함한 중요한 시설이 아닐까 이렇게 이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시설들이 이 관북리 유적 일대를 중심으로 사비도성 내부에서 여기저기에서 대거 많이 확인이 되고 있다. 그래서 사비도기의 도성유적으로서 확실히 이 중요한 역할을 했던 곳이 바로 부여 나성 이렇게 이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백제의 관방유적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 지금은 지방에 축성된 관방유적, 지방의 성곽들이죠. 자, 여기 보이는 이 그림은 경기도 파주의 월롱산성이라고 하는 성곽이에요. 자, 이 월롱산성은 대체로 한성도기 후반에 이렇게 이제 축성이 됐다고 추정이 되는데 발굴조사에 의해서 월롱산성, 그 다음에 파주의 육계토성, 그리고 또 포천의 반월산성, 양주의 대모산성, 뭐 이런 임진강 유역, 그리고 양주분지 그 일대 교통로를 따라서 고구려의 보루성이 쌓이기 이전에 백제 성곽들이 많이 쌓였어요. 주로 이제 토성 형태로 많이 쌓였는데, 물론 그 이후에 신라가 6세기 중후반에 이쪽 지역으로 진출하고 난 다음에 이쪽 지역을 다 장악해서 다시 신라가 거기에 석축성곽으로 보축을 하거나 새로 쌓아서 신라 방어시설 성곽으로 이제 활용을 하지 됐지만, 어쨌든 경기 북부 지역 그 일대를 중심으로 한성도기 후반에 많은 성곽들이 쌓이게 되는데 그것은 고구려의 남진 정책을 저지하고 백제 도성을 첩첩이 외부에서부터 방어하고자 하는 그런 내려에서 이제 경기 북부 지역에 이제 성곽이 쌓였다. 그리고 경기 남부 지역과 지금의 전라북도 노령산맥 일대까지는 계속해서 백제가 마한 영역을 장악해 나가면서 거기에 그때 당시에 중요 지역, 거점 지역에 성곽을 쌓아서 행정, 군사적인 거점성으로 이제 활용하고자 했다는 것을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충청북도, 증평, 괴산, 충주 그 일대에 또 많은 한성도 성곽들이 쌓이는데 거기는 그때 당시에 고구려와 신라, 백제의 접전지였어요. 접경지. 그러니까 그 접경지에 백제가 집중적으로 성곽을 쌓아서 신라와 고구려를 방어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확인이 되고 있다. 역시 그와 대응되는 신라 성곽 이런 것들도 그 접전 지역에서 이제 당연히 많이 확인이 되고 있겠죠. 이렇게 해서 백제는 국가를 형성하고 난 다음에 기존의 마항권역으로 또 마한의 고지에 고구려의 진출과 백제의 신라의 진출을 방어하기 위한 경계 지역에 많은 지방 관방유적 즉 산성들을 축성을 해서
지배와 군사적 기능을 강화시켜 나갔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백제 성곽에는 거의 대부분 성곽의 중심지 사면 계곡, 약간 개각지는 그런 부분에 대규모의 이런 소위 목곽시설. 자, 이것은 깊은 구덩이를 약 10m 정도 너비로 깊이는 4m 정도 이렇게 깊게 파고 거기에 이 판 토강의 바닥과 벽면 쪽에 전부 뻘흙과 황토를 2중, 3중으로 두께 1m 이상으로 단단하게 다져놓고 그 내부에 이렇게 목곽을 설치해서 목곽은 4개의 큰 깎아서 만든 이 나무를 사각으로 배치를 하고 거기에 약 1m 간격 정도로 이 촉을 끼울 수 있는 구멍을 네모나게 찌어서 여기에 기둥을 세우고 그 바깥과 사이에 판재를 옆으로 걸쳐가지고 내부가 마치 바닥은 평상을 이루고 벽면은 우리 사우나의 소위 이 벽이 이 나무로 되어 있는 그런 구조의 소위 이 목곽이 설치된 그런 거죠. 자, 이것은 어떤 사람은 물을 저장했던, 왜냐하면은 물이 빠져나가지 않게 찐흙으로 바깥을 다 다졌으니까 물을 저장했던 집수지, 또 어떤 사람은 중요한 물품을 보관했던 창고, 물품 창고, 이렇게 다양한 의견이 있는데, 선생님, 이것은 제가 지금 직접 발굴한 놀평산성에서 확인된 건데, 대체로 물을 저장했을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이렇게 이제 추정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내부에서 실제로 물이 차 있기도 했지만, 여러 가지 물과 관련되는 여러 유물들이 좀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 이 백제의 소위 이제 관방유적 성곽 그리고 취락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이제 확인된 발굴조사 또는 지표조사를 통해서 확인된 것들을 대체로 이제 점을 찍어 봤어요. 점을 찍어 보니까 이 대체로 이제 한강유역, 흥납소송, 몽천소송을 중심으로 주거지, 취락, 고분군 이런 것들이 쭉 있고, 자, 여기 한강의 지류를 이루고 있는 이 소위 탄천, 경안천, 남한강, 북한강, 남한강 쭉 해서 그 다음에 안성천 이 지류를 통해서 이 경기 남부 지역 그 일대에 이 왜 이렇게 많은 다른 지역에 비해 가지고 취락과 관방유적이 많이 이제 자리 잡게 되는가 하면은 여기가 바로 이런 이 풍부한 수원, 물을 중심으로 주변에 평야가 많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농사를 지어 먹고 살기에 아주 좋은 그런 지리적인 환경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유적들이 많이 대거 분포하고 있고 또 그 자연 환경이 좋았으니까 이쪽에 중요한 세력들이 이제 많이 있었겠죠. 그래서 백제가 국가를 형성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경기 남부 지역 일대로 진출을 해서 많은 취락을 형성을 하고 이 취락들은 기존에 마한 단계부터 여기에 살고 있던 집단을 백제가 장악을 해서 확대 발전시킨 그런 취락들도 이제 많이 확인이 되고 있죠. 그런 자, 이 경기 남부 지역에서 발굴된 이 취락 중에 하나인 지금의 화성 동탄 아파트지구 거기 경부고속도로 연변에 확인된 건데 여기에 약 110여 개의 사주식 주거지들이 이제 확인이 됐어요. 여기가 이제 능선 사면의 구릉성 취락인데 구릉성 취락의 능선을 따라가서 등고선을 따라서 많은 주거지들이 이렇게 집중 배치되어 있고 주거지 아래쪽에 평지와 만나는 지점에 생산시설이 무슨 생산시설이냐 하면은 토기를 구웠던 토기 가마들이 약 10여 기 정도가 집중되어서 확인이 되고
토기를 만들던 주거지, 토기를 만들어서 저장했던 그 저장 창고 이런 것들도 이제 이렇게 확인이 됐던 그런 유적이죠. 그래서 이 청계리 취락은 다른 취락하고 좀 성격이 달라서 아마 토기 생산을 주업으로 하는 그런 생산 취락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물론 이 청계리는 오산천변에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데 오산천을 낀 앞쪽에 트인 광활한 평야에서 농사도 뭐 짓기도 했겠죠. 그러나 주업은 생산시설을 끼고 토기 생산을 주 업무로 했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죠. 여기에서 생산된 토기들이 주변의 일정 범위 공간에 정계리 취락의 영향권이 있는 그런 취락으로 유통이 됐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된다. 앞에 봤던 정계리 취락을 중심으로 한 그 취락 유적과 관방 유적이 분포하는 것을 좀 더 간편하게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 가지고 설명을 드렸다. 경안천, 오산천, 탄천, 황구지천, 발안천 남쪽에 안성천 일대 집중적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여기에 보이는 두 개의 그림은 하나는 화성의 발안천변에 형성되어 있는 대규모 취락이에요. 자, 또 하나는 경기도 평택의 진위에서 발굴된 취락이에요. 자, 이 바란리 취락은 약 52개의 주거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주거지들은 보다시피 엿자형, 철자형 주거지가 주류를 이루고 있어요. 엿자형, 철자형 주거지가 주류를 이루고 있어요. 자, 그런 반면에 엿자형, 철자형 외에 네모난 방형 사주식 주거지, 장방형 사주식 주거지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네모난 장방형 방형 주거지가 엿자형, 철자형 주거지에 비해 가지고 먼저 만들어져서 마을을 이루고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다시 이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후에 이 엿자형, 철자형 주거지가 다시 이 마을에 합체되어 들어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사주식의 방형 주거지, 장방형 주거지는 기존의 원삼국 시대의 마한 계통의 주거지 형태라고 이제 설명을 했죠. 그런 반면에 여자형, 철자형 주거지는 남한강을 경계로 그 동쪽에 소위 중도 유형 문화권역에서만 나타나는 그런 특징적인 주거 형태라고 그랬죠. 자, 그런데 여기에는 소위 발안천, 화성 지역 일대까지 이 타주식 방형 주거지들이 엿자형, 철자형 주거지들이 이쪽 지역으로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어느 시기에 백제가 마한 지역을 장악을 해서 지방으로 세력을 확대해 나가는 과정에서 남한강 동쪽에 있던 중도 문화권역의 주민들이 이쪽 지역으로 이주를 하거나 해서 주민의 융화 과정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그런 취락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어요. 자, 이 취락 안도 구역을 도랑을 파가지고 돌려서 구역을 설정하고 거기에서 취락 생활 속에서 배수를 해야 되거나 물을 끌어들거나 이런 시설들도 갖추어지고 각 집마다 이렇게 딸려 있는 둥근 플라스크형 구덩이 저장 시설 이런 것들도 이제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장 기능도 동시에 했다. 자, 여기에 주거지에서 나온 토양 분석을 했더니 벼, 보리 이런 각종 농산물이 많이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농업을 중심으로 한 취락이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발안천변에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대규모 마을이기 때문에 유통을 담당했던 그런 물류 유통을 담당했던 그런 취락이기도 했다. 자, 고대의 취락들은 제일 중요시되었던 것이 이제 물류를 담당할 수 있는 그런 취락이 중심 취락, 거점 취락으로 기능할 수밖에 없었다.
진행했다. 그것도 여러분들이 참고로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진이천에 지류가 이렇게 쭉 형성이 되어 있고 전면이 발굴이 되지 않아서 일부분만 발굴이 진행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대단히 면적 전체 다가 이제 시락을 구성하고 있었다고 이제 보면 되겠죠. 자, 여기는 진이천으로 흘러지는 구하천의 하도가 이렇게 이제 형성이 되어 있고 그 구하천의 하도의 부분 사조식 주거지 여자형 주거지 여기도 같이 나타나죠. 그런 것과 동시에 많은 저장 구덩이들이 여기에 보는 것들이 빽빽하게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어요. 육각형 주거지도 있고 있죠. 자, 여기는 진이천을 통해 가지고 주변에서 생산된 농산물이라든지 이런 물류를 이쪽에서 일정 정도 저장시설에 보관을 하고 있다가 진이천 하천을 통해서 수운교통을 이용해서 주변으로 이렇게 운송했던 그런 물류 중심의 취락이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취락 여행을 보이는 그런 유적이 되겠습니다. 자, 이외에도 이런 취락 유적은 안성천변에서도 이제 대거 많이 확인이 되고 있고 여러 지역에서 이런 형태로 이제 나타나서 백제가 소위 세금을 걷어들이고 수치 체제가 작동해 감에 따라 가지고 이런 거점의 물류 취락이 한강과 안성천 큰 하천 줄기를 중심으로 많이 형성되어 있는 그런 구조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농경지, 농업 생산 유적. 왼쪽에 보이는 이 그림 도면이 경기도 화성 송산동에서 발굴된 논유적입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이 그림은 이보다 시기가 한참 떨어져서 몇 개 사비도기에 해당되는 논유적이 노화리 논, 부여에서 발굴된 논입니다. 자, 왼쪽에 이 그림은 계단식 논이에요. 계단식 논. 자, 여기에 수로가 이렇게 만들어지. 이 수로는 인위적으로 파서 물을 끌어들일 수 있도록 만든 관계 수로에 해당이 돼요. 여러 차례 이제 수로를 보수하고 이런 흔적이 1차 수로, 2차 수로, 3차 수로 이렇게 있는데 수로에서 경사면 위쪽에 능선 경고선 방향으로 논을 만들어서 논뚝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이제 요거 자체가 하나의 한 단위의 논이 되는 거죠. 한 단위의 논. 그리고 논뚝이 있고 또 여기에서 위쪽으로 또 올라가면 계속해서 계단식으로 올라가면서 이제 논이 조성이 됐겠죠. 그래서 여기에 수로에 흐르는 이 물꼬를 통해서 이쪽으로 끌어들여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관계 농업이 이루어졌던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과거의 청동기 시대와 원삼국 시대 초기 이럴 때는 아직 관계 농업이 발달하지 않고 소위 말하게 자연수로에서 물을 끌어들이거나 아니면은 천수답이라고 그래서 비가 와야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논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농업 형태였던 거에 비해서 지금은 좀 더 적극적으로 제방을 쌓거나 관계 수로를 파서 물을 인위적으로 끌어들여서 가뭄에도 이렇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농업 구조가 바뀌어 나갔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아래쪽에는 사람 발자국, 소 발자국, 말 발자국, 각종 동물 발자국. 그러니까 논에 질퍽질퍽한 데 이제 이렇게 발자국들이 이렇게 남겨져 있는데 소 발자국, 말 발자국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때 당시에 소나 말의 충력을 이용해 가지고 논농사를 지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려면은 논의 일정 정도 형태를 따라 가지고 이 발자국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이 부분에는 사람 발자국, 말 발자국, 소 발자국이 한꺼번에 여기만 이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이 소위 충력을 가두는 뭐 울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어떤 가축과 관련되는 그런 시설이 논 옆에 있었던 그런 것들로 보는 것들이 합리적이다. 일부 이 수로를 만들면서
수로 연변에 말목을 받거나 해서 수로에 벽이 무너지지 않게 한 그런 시설들이 이렇게 호안수로 말목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죠. 자, 오른쪽의 그림은 소구획 수전이에요. 그러나 청동기 시대나 원삼국 시대의 소구획 수전보다는 좀 더 커서 한 뚝으로 논뚝으로 이루어지는 논의 구획 단위가 대체로 23m, 25m 정도 되는 넓이 이런 크기로 구획 수전이라고 하지만 논이 좀 더 커졌다. 그리고 이제 주변에 관계 수로들도 이렇게 이제 쭉 확인이 되고 있다. 좀 더 바둑판에 더 가까운 그런 모습으로 구획 수전이 변화한다. 좀 더 논의 형태가 정형화되어 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있는 용인의 마북동 유적에서 발굴된 이 백제 한성도기에 해당하는 계단식 논유적이에요. 계단식 논. 자, 여기에 이렇게 까맣게 보이는 요 그림이 이제 논뚝이 되겠고, 여기가 낮은 지역, 여기가 높은 지역, 위로 올라가면서 한 계단, 두 계단, 세 계단, 이렇게 해서 이제 논이 계단식으로 차츰차츰 경사져 올라가는 그런 형태. 윗부분에는 이제 수로가 설치가 되어 있고, 또 한쪽 모서리에는 말목을 이렇게 기둥 나무 울타리 시설 같은 것들을 이렇게 쭉 박아가지고 열을 지어서 나타나고 그 내부에는 소 발자국, 말 발자국 이런 앞에 봤던 송산동역에서 확인되는 것 같은 그런 동물 발자국이 아마 우리가 설치돼서 동물이 이제 가두어져 있었던 그런 것들을 보이고 있죠. 자, 그거의 늦은 시기에 신라 시대에 와서도 이제 역시 마찬가지로 논으로 계속 활용이 되고 일정 정도 윗부분에서는 주거지들이 설치돼서 경장 요구에 좀 더 가까이 이렇게 시각이 만들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확인이 되고 있다. 자, 그다음에 지금의 화성의 삼성전자 그 부지에서 발굴됐던 화성 동탄 서구리 모습을 보여주는데, 자, 여기도 이제 여기에 수로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농사를 짓는데 이제 물을 활용을 했고, 그리고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여기에 경사면의 등고선에 따라 가지고 쭉 여기가 보이는 것이 이제 당시에 밭으로 경작해서 활용했던 그런 밭 유구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밭 유구. 여기에 이 안쪽 부분이 계곡의 양쪽 부분 능선이 되는 거죠. 양쪽에 이렇게 능선이. 자, 여기 보면은 밭농사를 지었던 그 농산물을 저장했던 저장 창고들이 약 50여 개 이상이 대형으로 땅을 파고 만든 플라스코형 저장해들이 빽빽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농사를 짓는 데 필요한 여러 시설물로서 뭐 창고, 자재 이런 것들이 이제 보관되었던 그런 것들, 또 일부는 주거지도 있고 그런 것들이 요 구역 공간 안에 이제 배치가 되어 있고, 또 그 반대편에는 쭉 저지대 부분과 구릉 사이의 경계면을 따라 가지고 이렇게 이제 주거지 형태의 시설들이 쭉 갖춰져 있어요. 이 주거지는 주거지가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아마 대규모 창고 시설일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를 연결해 가지고 그 윗부분에 구릉 윗부분에 역시 이쪽의 구릉 윗부분과 마찬가지로 저장고등의 창고 시설이 갖추어져 있고, 또 이 저지대에는 이게 고상 이 기둥자리가 되는 거죠. 기둥을 재워 가지고 바닥면을 원음악처럼 높인 그런 고상 창고들도 이렇게 이제 확인이 되고 있다. 자, 이런 걸로 봐가지고 이쪽에 낮은 지역, 여기는 발굴이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확인이 잘 안 되지만 이보다 낮은 저지대 지역은 밭농사 이외에 논농사가 이루어졌던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다. 실제로 저장 구덩이라든지 집자리 주거지에서 채취한 토양을 분석해 보니까 벼라든지 보리라든지 이런 논밭 곡식이 이 씨앗들이 탄화된 상태로 이제 확인되고 있어서 그런 농업 생산 취락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거기에서 발굴된 이 저장 구덩이 형태는 이런 구덩이 형태. 요게 이제 전형적인 형태인데 나머지 것들은 거의 대부분 무너져 가지고 단면을 자르면 이 복줄면을 플라스크 형태. 위는 한 1m 정도 되는데 약 3m 깊이로 내려가면 바닥은 4m 정도, 5m 정도 되는. 자, 별도로 저장 시설들만 이렇게 모여가지고 용인 마북동 아까 논유적 그 뒷구릉에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빽빽하게 전용의 이제 저장 창고 시설들, 또 오산의 외산미동 백제 시락 옆에 만들어진 저장 창고 시설들. 자, 이게 크기가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작아 보이고 이러지만 엄청난 양의 곡식을 이렇게 저장할 수 있는 그런 구덩이에요. 그러니까 위는 1m 정도밖에 안 되는데 밑에 바닥에 내려가면 5m 정도 깊이가 된다. 깊이가 2m, 3m, 깊은 것은 4m 정도까지 내려가니까 거기에 곡물을 저장한다고 그러면 엄청난 양이 이제 저장이 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자, 이것들이 경기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하천변의 충적 평야 일대에 대규모로 이제 활용이 되고 있다. 그 저장 창고들이 이 한성백도기에 집중적으로 조사된 그런 유적들을 지금 여기에 점을 찍어서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대체로 경기 남부 지역에 제일 집중을 하고, 그 다음에 웅진으로 천도를 하면서 이제 웅진도 금강강연에 이제 주로 많이 확인이 되고 그런 상황을 볼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칠학을 구성하는 요소 중에 생산을 담당하는 요소. 생산 중에 앞에서는 농업 생산에 대한 유적을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은 그때 당시에 첨단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철을 만들었던 그리고 철기를 만들었던 제철 유적 대단히 중요하죠. 오늘날 포스코 같은 첨단 시설들이 이제 한성도께는 국가 발전에 동력을 얻고자 대대적으로 국가에서 장려를 해서 대규모의 제철 유적이 이제 형성이 되고 그것들이 실제로 고고학 발굴을 통해서 이제 확인이 되고 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이 제철 유적 역시도 앞에 봤던 농경지를 기반으로 저장 시설들이 집중되어 있는 오산 천변 남부 지역에 집중이 좀 많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쭉 내려가서 최근 여기는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만 금강과 남한강에 지금의 청주의 오송, 충북 진천, 그 다음에 이 충주의 탕금대, 뭐 칠금동 그 일대죠. 하천에. 그러니까 하천 수로를 통해 가지고 이제 그런 거기에서 철광석이라는 생산된 철을 이제 운송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것이고 또 그 제철 기지가 조성이 되고 운영이 되려고 그러면은 경제적인 뒷받침이 이제 중요한데 그러다 보니까 하천전에 대규모 충적 평야가 조성이 되어 있고 거기에서 생산된 농업 생산력을 바탕으로 대규모 지락 제철 요적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면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보다시피 경기 남부 지역에는 우리가 잘 아는 화성의 기안리죠. 그리고 최근에 조사된 경기 평택의 가곡리죠. 오른쪽에 보이는 이 도면이 가곡리족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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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나타난 이 발굴 결과 확인된 제철 유적입니다. 여기에 둥글게 구덩이가 이렇게 파여 있고 이것들은 이때 당시에 문삼국 시대 후기에서 백제 초기에 이르는 무덤들이에요. 무덤들이고 여기에 노랗게 되어 있고 여기에 넓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제철적으로 이제 제철로가 확인이 되고 폐기장이 확인되고 이래서 대구로 확인되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그 남쪽 구역에는 보면은 여기와 달리 더 많은 제철로들이 조만한 실개천을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고 여기에 발굴 결과에 의하면 이제 이 무덤이 만들어져 있던 곳을 다시 이 무덤이 폐기되고 난 다음에
제철 유적을 조성했던 그런 흔적으로 이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금강유역에서 확인되는 그런 제철 유적은 경기 남부 지역보다도 더 규모도 크고 많은 제철 유적이 이제 확인이 되는데, 초기에 백제가 지방으로 세력을 확장시켜 나가는 특강 동력을 얻기 위해 가지고 먼저 진출해서 장악했던 경기 남부 지역에 대규모로 제철 유적을 조성을 해서 제철을 해서 그 철을 기반으로 백제과 발전의 원동력을 삼아 나갔죠. 그리고 경기 남부 지역과 금강유역 일대가 백제 영역화되고 난 다음에 그쪽 지역에 장악한 지역에 철하면 충주가 이제 되게 유명하죠. 금강유역의 철광 산지를 중심으로 제철 기지가 이 금강유역 일대로 다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이런 시기에 제철 유적은 경기 남부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조사가 되고, 좀 더 늦은 시기 4세기 중엽 이후에 제철 유적들은 이제 주로 금강유역 일대로 집중적으로 이제 이동을 해서 나타난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되겠다. 자, 제철 유적의 흔적은 이런 식으로 이제 확인이 된다. 여기 제철로예요. 제철로. 자, 이것은 제철을 하는데 이제 소위 철광석 이런 것들을 녹이거나 했던 제련로 또는 용해로 이렇게 이제, 자, 여러 가지 형태 이제 제철 유적이 이 노 시설들이 이제 확인이 되고, 그 주변에서 바람을 불어넣기 위해 가지고 꼽았던 송풍관, 대규모 송풍관, 그 직경이 약 20cm 이상 되는 거죠. 그리고 소규모 송풍관 10cm 미만, 이런 다양한 것들이 이제 확인이 된다. 제철로들. 자, 이게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못할 건데, 원래 제철로는 이 윗부분에 우리 강원도에 가면 나무 김치통 같이 속이 파여 있는 그런 형태로 흙으로 약 그 2m, 뭐 1.5m 이렇게 해서 원통형으로 이렇게 직경 1m 정도로 위로까지 쌓아요. 그리고 아래쪽에 야궁이 노에 이제 목탕과 철광석 이런 것들을 집어넣어서 거기에 송풍구로 이렇게 바람을 불어넣어서 온도를 올려서 철광석을 녹여서 센 물을 받아내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는데, 대부분 위에 제철로 구조 자체는 전부 지상에 올라와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전부 다 파괴돼서 깎여나가고 이제 흔적만 이렇게 바닥에 남아있는 그런 구조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마 거기에서 생산됐던 철기들이 주변에서 출토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자, 이것은 앞에 것들은 경기 평택의 가곡리 유적에서 확인된 제철 유적과 그 유물들이고, 여기는 화성의 기안리 유적, 여기는 황구지천변에 있어요. 앞에 봤던 가곡리 유적은 진위천 유적에 있고, 황구지천 유적에서 이제 발굴된 대규모 제철 유적인데, 이 제철과 관련되는 유물들, 철제라든지 토기 파편, 송풍관 파편, 그 다음에 노벽체편, 이런 것들이 산포하는 전체 범위가 약 20만 평 정도. 지금의 포항의 포스코 정도 면적, 이런 정도 이상의 대규모 제철기지가 여기 이제 형성되어 있었어요. 여기 보다시피 여기 이제 제철로들이 설치가 되고, 또 주변에 이제 여기는 한구치천을 전편에 이 제철 유적이 만들어진 이유는 무거운 철광석을 하체를 통해서 운송을 하고, 또 여기서 생산된 무거운 철을 밖으로 운송을 하고, 이런 유리한 지형 조건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공리 유적도 마찬가지죠. 제철 유적의 특징이 바로 전부 그렇게 형성이 된다는 것도 참고로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많은 노들과 그에 부수되는 보관 창고들, 뭐 이런 것들, 물류 집산하는 저장 시설들,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됐어요. 20만 평이. 그러나 발굴은 20만 평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약 10,000여 평 정도 발굴이 이루어졌는데, 거기에서 확인된 노 숫자만 약 50개 이상이 확인이 됐으니까 재련, 재련, 단야, 용해 이런 각종 일련의 제철 공정이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일관 제철 공정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우리 포항 제철 같은 그런 철광석을 녹이는 거에서부터 제품을 생산하는 데까지 일관되게 이 유적이 다 이루어졌다 이런 이야기죠. 자, 그런데 여기에 이 기안리 제철 유적에서 출토되는 유물들이 보니까 물론 제철했던 철광석, 슬래그, 노벽체편, 송풍관 이런 것들이 많이 출토가 되는데, 거기에서 그때 당시 사람들이 생활하면서 사용했던 토기들도 많이 출토되어 있어요. 토기가 엄청나게 출토됐는데 많은 토기 파편 중에 약 65% 정도가 소위 낭낭계 토기들이라는 거죠. 그것은 다시 말해가지고 이 제철 유적을 형성해서 운영하는데 낭낭계 이주민 집단이 대거 가세를 해서 이 제철 유적을 형성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그것은 이때는 이제 원산국 후기 100개 단계이기 때문에 100개가 의도적으로 낭낭의 유민들을 제철 기술을 가진 집단을 기안리적에 정착을 시켜서 거대한 제철 기지를 조성을 하고 첨단 제철 기술을 여기에 접목해서 제철 기술을 발전시켜 나갔다. 이렇게 이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을 하려고 그러면은 이 기안리 제철 유적만 가지고도 약 몇 시간에 걸쳐서 이야기를 해야 될 정도로 내용이 풍부하지만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있으면 무리가 없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앞에 봤던 망랑계 토기들이에요. 거기서 나타나는 제철로들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린 것들이죠. 이것들은 이제 백제토기고 낭랑계 토기 거의 대부분이 그런 저장 구덩이 시설들도 같이 함께 있다. 자, 그 다음에 제철을 하려면은 목 철광석이나 이런 제철로 이런 거에 못지않게 다량의 연료가 필요해요. 연료를 만드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목탄 가마라고 그러죠. 탄료라고 그러는데 여기 마치 클라리넷 피리처럼 생겼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피리형 탄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물론 여기에는 위에 나무를 이렇게 세워서 굽게 되는 거죠. 나무를 세워서 집어넣고 그 위에 지붕을 점토로 씌워서 이쪽 아궁이에서 불을 지피고 여기 화창에 있어서 도자기 굽는 가마처럼 그죠? 여기에서도 불을 지펴 넣어서 어, 목탄을 이제 구워서 이 배연거를 통해서 연기를 빠져나가는 목탄이 다 굽게 구워지고 나면은 화창을 통해서 빼내거나 아니면 경우에 따라 윗부분을 파괴시켜서 목탄을 빼내서 재라든지 모래를 덮여서 이렇게 목탄을 만드는데 그렇게 만들어진 목탄이 목탄 표면이 하얗게 분이 형성되어 있다 이래서 백탄료라고 그러죠. 이외에 완전히 이 환원 소성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큰 목탄 덩어리들은 흑탄료라고 그래서 전부 표면까지 새까맣게 이렇게 목탄이 굽히게 되는데 그것은 삼국시대 이후에야 이제 그런 기술들이 이제 발전을 한다. 자, 그 다음에 화성 기안이 평택 가공리 그 제철유적 주변에서 이제 이런 탄효들도 같이 확인이 된다. 충주의 칠금동 그 일대에는 많은 오히려 제철 유적 이상으로 많은 이런 피리형 가마들이 목탄 가마로 이제 확인이 되고 있다. 자, 그다음에 토기를 생산했던 토기 가마예요. 화상 청계리 아까 설명을 드렸죠. 이렇게 경사면에 직교하게 장타원형으로 이렇게 만들고 여기가 아궁이가 되고 어떤 것은 아궁이 이 부분이 이제 소성실이 되고 토기를 만들어서 여기에 안치를 해서 여기에 불을 지피게 되면은 이렇게 토기가 물론 지붕이 이제 구조죠. 굴을 받는 굴식 또는 반지하식 이런 구조들이 있어요. 대체로 이제 이런 형태의 예, 가마들이 이때 만들어서 토기를 제작했다. 이제 일상 생활 유적으로서
취락을 좀 살펴볼 텐데요. 자, 여기에 보이는 이 취락은 경기도 포천의 자장리 유적이라고 하는 그 유적에서 이미 많은 부분이 파괴되고 일부만 이렇게 확인되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는데, 역시 여기는 이전에 흉도 문화권역에 속하다 보니까 주거지 형태가 여자형, 철자형 주거지의 주거지 형태가 이제 육각형으로 이제 나왔다. 그리고 뒷부분에 돌이라든지 점토로 일자형으로 화덕이 이렇게 쭉 빠져나가는 그런 거죠. 여기는 이제 파괴가 이제 됐죠. 그리고 여기에 고상 건물들 이런 구멍들도 이렇게 좀 확인이 되고 있다. 그런 거. 앞에 왔던 이 소위 일자형의 이 소위 화덕 그런 형태로 이제 만들어져. 그러니까 육각형 철자형 주거지라고 하더라도 앞에 봤던 원상국 시대의 철자형 주거지, 여자형 주거지의 특징은 외줄 구들의 특징이었는데, 여기는 뒷벽이나 한쪽 측면벽에 일자형으로 앞에서부터 여기가 아공이 되고 뒤로 이렇게 빠져나가는 그런 구조의 뒷자리 구조가 백제 한성도기의 이 남한강 동쪽에서 확인이 되는 주로 풍납토성 아래쪽에서도 삼중의 환호 시설이 있고 그 내부에 이런 여자형, 철자형 주거지가 있었죠. 그 여자형, 철자형 주거지는 그때 당시에는 육각형 구조가 아니고 원상국 단계니까 백제 국가를 건국했던 마백자서는 그 백제국이 풍납토성 그 일대의 풍납토성이 축성되기 이전부터 중요한 그런 한 세력으로 취락을 이루고 있었다. 환호로 둘러싸인 방어 취락을 이루고 있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죠. 이런 취락들이 경기도 일대에 지금은 무수히 많은 취락들이 이제 조사가 되고 경기도 양평의 양수리, 두물머리, 김포, 군폭, 저기 가연리 유적, 그 다음에 양주, 옥정 유적, 뭐 해서 이제 많은 유적들이 이제 확인이 돼 있어서 점차 이 칠학의 전모를 이제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이르렀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영산강 유역 그 일대 또는 뭐 그런 데서는 마한 잔여 세력이 오랫동안 지속이 됐기 때문에 이 칠학이 장기간에 걸쳐서 이렇게 조성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충청 서해안이라든지 그 남쪽으로 내려가면은 이 칠학의 규모가 크고 또 칠학을 구성하는 주거지 숫자도 몇백 개가 이게 한꺼번에 이렇게 한 칠학을 이루는 그런 형태로 이제 나타나요. 그 대표적인 것이 이 충청남도 논산의 원봉리 유적, 그리고 서산의 연암리 유적, 요 그림이 되겠습니다만, 이런 유적들, 그리고 광주의 동남리 유적, 이런 유적들은 뭐 엄청나게 큰 마을을 이제 이루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단기간에 걸쳐서 마을이 유지되고 하다 보니까 많은 집자리들이 거기에 들어서 있다고 하더라도 시기는 여러 시기에 걸쳐서 단기간에 걸쳐서 만들어진 그런 주거지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고, 자, 이제 이 시기에 지방에 나타나는 칠학들은 거점 칠학들이죠. 큰 칠학들은 여기 보다시피 아까 서구리 먹실 그 유적에서 마찬가지 농업 칠학도 마찬가지지만 여기 이제 주거 공간들이 여기에 이제 여기도 이제 확인이 됐죠. 빽빽하게 원래는 더 많은 주거들이 몇백 개가 있었겠죠. 그리고 구릉 위쪽에는 뭐가 있어요? 빽빽하게 저장 창고 시설들이 있는 거죠. 자, 이걸로 봐가지고 이 앞쪽 주변의 평지에는 뭐가 있었다? 기본적으로 충격지의 하천면에 농경지가 자리 잡고 있었다. 이런 지락 구조를 보인다.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광주의 동남동, 독림동 지락, 하남의, 광주 하남의 하남동 지락. 이게 수로에 의해서 구획이 되어 있고, 그 내부에 많은 집단들이 이 수로 구획 안에 각기 기능을 달리하면서 대규모로 취락을 이루고 있는 그런 거죠.
자, 경우에 따라 가지고 이런 취락 구조들도 확인이 되고 있어요. 기둥을 설치를 해가지고 안에 칸막이 시설이 이렇게 있는 그런 구조를 하나 두고, 그리고 주거지 주변에 주구를 돌려가지고 배수 시설을 강화한 이런 주거지인데 이것들도 이제 확인이 되고 있어요. 이것은 최근에 경기 남부 지역 그 일대에서 문상국 시대 이후에 백제 초기가 되면은 사주식 주거지에 주구를 이렇게 둘러서 배수 시설을 한 그런 거죠. 이것들이 평택의 진이유적 아까 같은 그런 쪽에서 이제 확인이 되는데 사람이 살기도 하는 주거지뿐만 아니라 아마 하천어기에 만들어진 칠학에서는 창고 시설로 기능했던 그런 건물이었을 가능성도 높다. 여기 보다시피 동남 엄청나게 많은 단위의 칠학 주거지들로 구성되어 있는 대규모 칠학들이다. 자, 한 가지 특징적인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남부 지방에 있어서 백제 영역이었다고 할 수 있는 금강유역, 지금의 대전, 거기와, 아, 전라남도 동부 지역, 즉, 경상남도 서쪽의 소백산맥 서쪽 지역, 전라남도 동부 지역, 순천, 여수, 그 일대에서도 최근에 백제 한성도기에 해당하는 주거지들이 이제 확인이 되고 있는데, 그게 백제 주거지였는지 아니면 그때 당시가 아직도 마한의 전통이 오랫동안 지속이 됐으니까 아마 마한 단여 전통일 가능성이 높은데, 거기에는 주거지 형태가 사주식 주거지가 아니라 둥근 원형 주거지예요. 원상우 시대 이야기하면서 아마 예전에 구성동 유적이라든지 이런 유적 설명을 하면서 제가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지역적으로 그런 원형 주거지들도 금광유역 일대와 내륙에, 그리고 전남 동부 지역 순천 여수 그 일대에서 이제 확인이 되고 있다. 그것도 좀 참고로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칠학 내부에서 확인되는 백제 주거지 형태예요. 하남의 미사리 유적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자형, 철자형 주거지들이 이렇게 여자형, 철자형 주거지들이 경기 남부 일대에서 주로 이제 확인이 되고, 그와 동시에 경기 이 남한강 경안천 지역을 중심으로 주로 그 동쪽 지역, 그리고 남한강 경안천의 약간 서쪽 지역의 견미 지역 그 일대 중심으로 발안리 이런 데도 마찬가지죠. 이것들이 나중에는 일부 확인이 되고 있다. 동쪽으로 가면은 전부 다 이런 여자형, 철자형 주거지가 육각형 구조로 주로 확인이 많이 된다. 그것이 백제 한성도끼의 주거지 형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 경안천 남한강의 서쪽 지역, 옛날 원삼국 시대의 마한 문화권역에서는 역시 사주식의 방향 주거지, 사주식의 장방향 주거지, 이런 것들이 이제 평면 주거지로서 주로 활용이 됐다. 그러니까 원삼국 시대 전통이 지역적으로 그 백제가 그쪽 지역을 지배하고 난 다음에도 주민들은 계속해서 그것을 개성해서 약간의 변화를 거쳐서 변화를 가미해서 사용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한 거 마찬가지로 여기에 덧붙여서 원형 주거지들이 금강 내륙의 대전 일대, 그리고 전라남도 동부 지역의 순천 여수 일대에서 확인이 되고 있다. 그런 정도로 정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어, 이 마지막으로 이제 생산 유적으로서 앞에 봤던 청계리 유적과 같은 그런 쥐락은 토기 생산 전문 쥐락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때면은 이제 한성도읍기 후반 한성도읍기에 들어오면은 쥐락이 이 수공업 생산 전문 쥐락들이 이제 대거 생겨나게 되는데, 그 수공업 전문 생산 쥐락이 앞에 봤던 화성 청계리 쥐락유적, 그 다음에 청주 가경동 쥐락유적, 그리고 진천의 삼룡리 산수리 쥐락유적, 주로 이제 토기 생산을 전문으로 한 쥐락유적이죠.
그리고 사비도기로 넘어가서 이제 부여 정암리 토기 생산 유적, 토기 가마들이죠. 그리고 광주 효천 이지구, 나주 오량동 여기에는 전라도 지역의 전용 무덤으로 사용하는 독 항아리를 전용으로 제작했던 그런 어, 가마 유적이에요. 이런 이 가마 유적이 전업적인 생산지라고서 집중적으로 이렇게 이제 확인이 되고 있어요. 자, 가마 구조는 대체로 타원형의 이런 가마의 이 앞부분이 이제 이, 이, 이 연소실이 되는 거예요. 연소. 그러니까 땔감에 불을 지펴서 이제 불을 집어넣는 그 부분이 되고, 자, 여기에 이 부분이 이제 토기를 배치를 해가지고 불을 집어넣어서 이제 토기가 굽혀지는 소성실이고, 그 부분이 이제 소성실을 통해서 빠져나오는 연기가 바깥으로 나가는 배연구, 이런 구조로 이제 되어 있는 거죠. 자, 요 단면을 자르면 이렇게 이제 터널 모양을 굴식으로 이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자, 아, 어, 장타원, 장타원형으로 이제 가늘고 길게 만들어진 거, 그 다음에 조금 더 타원형으로 좀 너비가 넓어진 거,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거 자체를 천장이 있는 구조로 처음부터 굴을 파가지고 경사면에 파서 만든 거, 그리고 일정 부분만 굴을 파고 윗부분은 점토를 발라가지고 천장을 만든 거, 이런 구조도 있고, 또 연소실에서 소성실로 올라가는 부분에 턱이진 구조가 있고, 턱이진 구조도 있고, 또 턱이 없어 비스듬하게 그냥 일직선으로 완만하게 이어지는 그런 구조,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는데, 그것은 지역적, 시기적으로 좀 차이를 나타낸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된다. 자, 여기에는 턱이 약간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요게 이제 연소실이 되고, 요 앞부분은 이제 작업장이 되는 거예요. 토기를 구울 때 작업장이 되는 거고, 여기 이제 천장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불을 지피게 되면은 토기를 적재를 하고 불이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면 토기에 닿거나 이러면 불이 이제 위로 또 솟구치게 되는 거죠. 다시 위에 천장이 있으니까 아래로, 또 바닥이 있으니까 다시 위로, 이렇게 이 위아래로 지그재그로 이렇게 화기가 지나가기 때문에 토기가 이전에 비해서 어, 골고루 이렇게 잘 굽히는 그런 구조의 등료다. 그러니까 등료, 천장이 있는 것을 등료라 그런다. 밀폐요다. 그리고 바닥이 경사져 있다. 경사요다. 같은 이야기다. 그죠? 그래서 요 토기에, 이 가마에서 토기를 굽고 나면은 아궁이와 그다음에 배연구를 틀어막게 되면은 안에서 환원 현상이 일어나서 토기가 회색, 회백색, 에 이제 연질 계통의 토기들이 이제 굽혀진다. 이것이 좀 더 온도가 올라가서 완전한 환원 상태로 구워지게 되면은 우리 삼국시대의 회청색 정질 토기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 과도기 단계에 있는 것이 이제 이, 이 당시 이 원삼국시대 후기 또는 백제 초기의 가마다. 일부 이제 이쪽 여기에서는 회청색 경질토기도 확 굽혀지게 되는 거죠. 자, 여기에 보면은 뭐 나주 오량동, 나주 당가 뭐 이런 유적에서 이제 엄청나게 많은 가마들이 집중적으로 이렇게 이제 한 곳에 모여 있게 되는 거예요. 청계리 유적도 마찬가지죠. 자, 이런 가마들이 집중되어 있는 이 취락들은 전업적으로 순공 생산 중에 요업, 토기를 전문적으로 이제 생산했던 그런 취락이었다. 그리고 여기에서 생산된 토기를 일정 정도 원거리에까지 이렇게 유통시킨 그런 흔적들도 나타난다. 충청도에 삼룡리 산수리 가마, 거기에서는 최근에 약 30여 기 이상의 이 백제토기 가마가 이제 발굴이 됐는데, 삼룡리에서는 원삼국 시대 후기부터 이 가마가
요업이 요업이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차츰 산수리 일대로 이 소위 이 소공업 토기 생산 기지가 훨씬 확대돼서 산수리에서 구워졌던 그 토기는 멀리 우리 경기 남부 지역에 화성, 백곡리 고분 또는 취락 이런 유적에까지 거기에서 구워졌던 토기가 유통이 됐던 것이 확인이 되기 때문에 이 시기에 들어와 가지고 이 토기의 유통 범위가 이제 훨씬 넓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그만큼 토기 생산 규모와 토기 생산 기술이 이전에 비해서 훨씬 발전했다. 그것이 곧 백제가 지방으로 세력을 확대해 나가면서 백제 중앙의 요구에 의해서도 일정 부분 생산되기도 했고, 그래서 그런 수요를 감당하는 데 각 중요 지역의 거점 소공업 생산 시설, 특히 소기 생산 지락들이 역할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결론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 백제의 도성과 관방유적 그리고 취락과 주거 형태 그리고 취락에 달려있는 각종 수공업, 농업 생산시설 여기에 대한 대강의 내용을 개략적으로 살펴봤어요. 시간이 있으면은 하나하나 유적과 유구 또 관방시설 또는 도성 그 자체 그리고 주거지 그 자체에 대한 세부적인 구조 또 그것이 가지는 고고학적인 의미, 변화 과정 이런 것들을 좀 더 상세하게 공부를 하면 좋을 텐데 어차피 주어진 시간 안에 이렇게 다른 수업들까지 다 소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백제의 이제 칠학과 주거에 대한 내용은 관방유적, 도성유적을 포함을 해서 생산유적까지 이런 정도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상세한 그런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면서 질문거리를 만들어서 대면 수업 시간에 질문을 하면은 선생님이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는 신라가야의 도성 그리고 관방시설 그리고 칠학과 주거 형태 생산시설 여기에 대해서 발굴된 자료를 가지고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오늘 공부한 내용 열심히 학습하고 또 다음에 공부할 신라가야의 해당 부분에 대해서 미리 예습을 좀 철저히 해서 수업 내용이 이해가 잘 될 수 있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